안녕하세요. 설기문입니다. 오늘은 중 강의 두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의 회사다. 그리고 나 자신, 즉 나라는 상품을 파는 그런 회사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 회사이면서 동시에 회사의 사장님, 회장님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라는 상품, 나 자신이라는 상품, 저 같으면 설기문이라는 상품을 제가 파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상품의 값어치에 따라서 상품의 가격이 매겨지지 않습니까? 고급의 좋은 상품이라면 고가가 높은 가격이 매겨질 테고, 또 어디서나 흔하게 구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면 뭐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겠죠. 그게 우리가 상품 가격인데, 그것을 우리가 몸값으로 생각해 보자. 몸값. 보통 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 경우에 몸값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야구선수 류현진, 유럽에서 활동하는 손흥민, 이런 친구들은 몸값이 뭐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값 이야기 합니다. 연예인들,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이 한번 출연할 때 얼마를 받는다 할 때부터 몸값,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몸값이란 말을 사실 잘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몸값 잘 안 하더라도 사실 몸값은 있습니다. 그 몸값은 바로 직장에 다닐 때 받는 월급 또는 연봉, 그게 몸값이지요. 알바 나갔을 때 시간당 얼마를 받는다, 또는 뭐 일당 얼마를 받는다, 이거 다 따지고 보면 몸값입니다. 그래서 소위 귀하신 몸은 몸값이 비쌀 것 같아요. 맞죠?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한다면 그건 몸값 별로 안 되는 거죠. 반면에 희소가치가 있고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나만, 또는 소수의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그 중에 내가 포함된다면 자연히 나는 몸값이 높겠죠.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몸값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최저임금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최저임금제가 있는데, 그 최저임금제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시간당 최소 얼마씩은 줘야 한다는 법적인 몸값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뭐 월급이나 연봉은 그런 게 없죠. 근데 시간당 최소한 얼마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시간당 몸값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몸값이에요. 자, 이번 이제 둘째 날 시간에는 그 몸값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의 몸값이 얼마이든 그 몸값은 어째서 왜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당신의 몸값이 얼마인가를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대답은 안 했지만 어쨌든 자신의 몸값이 대충 하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비슷하게 대충.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몸값이 그거라고요? 저는 당신의 몸값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릅니다만은 그 값이 얼마이든 간에 저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몸값은 왜, 어째서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내 몸값이 그것밖에 안 될까? 그 질문에는요, 당신은 몸값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보다 더, 현재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그것밖에 못 받아요? 뭐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지만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최대로 받은 값이에요? 최대로 계산된 값이에요? 아무리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최대로 받은 값이라 할지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이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질문하는 거죠. 왜 그것밖에 안 됩니까? 왜 더 많이 받지 못했습니까? 왜 더 많이 받지 못합니까?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것밖에 못 받는다. 당신의 몸값이 그것밖에 안 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첫째, 만약 뭐뭐가 아니었다면, 무엇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몸값은 더 높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더 많은 몸값을 계산받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뭐뭐 하지 않았다면 또는 당신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 또는 무엇이 아니었다면 당신의 몸값은 더 높지 않았을까요? 또는 당신은 더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답하는 것 가운데 뭐 이런 대답이 사실 있었지요. 불성실한 게으름, 그것이 아니었다면 제 몸값은 더 높았을 것 같습니다. 기 아니었다면 제 몸값은 더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평소에 그런 것을 잘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제가 훨씬 더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죠. 또 술을 많이 먹지 않았다면, 남들과 쉽게 파당을 짓고 남의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제 몸값은 어쩌면 더 높게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신뢰를 더 받고 신임을 더 받을 수 있을 테고, 그랬더라면 제가 빨리 승진도 하고 회사에서 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제 성격이 좀 나태하고 제 성격이 좀 불성실하고 아니면 또 약속을 쉽게 어기는 그런 것 때문에 생각해보면 저한테 그런 속성이 있어서 현재 몸값을 더 많이 받는데 지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게으르지 않았다면, 제가 또 평소에 술을 너무 좋아하지 않았다면, 지각을 좀 하지 않았다면, 이 상사가 특히 뭐 이야기하고 할 때 빼딱하게 굴고 자꾸 딴지를 걸고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제가 좀 더 많이 인정받고 몸값이 더 높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잠을 너무 많이 자지 않았다면 공부를 좀 더 잘했을 텐데,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좀 더 잘한다는 것은 몸값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나 뭐 주변에서 공부 더 잘하면 좀 더 높이 치잖아요. 공부 더 잘하고 좀 더 능력이 있는 학생은 아무래도 인정을 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당장 학교에서 몸값 같은 건 없겠지만 그래도 인정받는 그것은 몸값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 방송을 듣는 또는 청취하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이 오디오를 멈추고 여러분의 답을 생각해 보고 또 기록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아까는 뭐뭐가 아니었다면 또는 뭐뭐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물었다면, 이번에는 무엇이었다면 또는 무엇을 했더라면 당신의 몸값은 더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이 더 성실했다면,
당신이 좀 더 부지런했다면, 그죠? 당신이 좀 더 약속을 더 잘 지켰더라면, 그죠? 당신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솔선수범했더라면,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대답한다면, 내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솔선수범했더라면 제 몸값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리더십을 발휘했더라면, 제게 좀 더 리더십이 있었다면, 제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좀 외모가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면, 왜냐하면 저는 외모 관리를 전혀 안 했거든요. 몸무게 뭐 신경 안 썼고, 어떤 옷을 입느냐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썼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데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사회생활 해보고 직장생활 해보니까 외모가 그래도 좀 매력적이고 외모를 좀 갖고 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인정을 받더라고요. 저는 그쪽에 신경을 안 썼는데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부분에서 좀 소홀했구나 라는 생각이 후회가 되고 나중에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외모에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좀 더 인정을 받고 좀 더 신임을 받아서 승진도 좀 더 낮게 할 수 있고 좀 더 괜찮은 부서로 발령도 받고 또는 주변으로부터 좀 더 호감 있는 사람으로 비쳤을 때니까 그게 다 몸값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식의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제가 외국어 하나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몸값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제가 좀 더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었더라면, 제가 좀 더 전문성을 보일 수 있었더라면, 저 자신이 좀 더 높은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면, 제가 좀 더 자기 존중감이 높았다면, 제 몸값은 더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것도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적절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답을 한번 써보십시오. 또 생각도 해보시고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해보세요. 자,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욕심을 하나 더 보탤게요. 사실 질문이 어떤 차원에서 물어보느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같은 질문입니다.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세 번째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뭐뭐였다면 또는 뭐뭐 했더라면 당신의 몸값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뭐였다면, 내가 뭐뭐 했더라면. 아까 비슷하게 다 설명이 되고 대답이 되었던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좀 더 유능한 기술자였다면, 내가 좀 더 고급 기술을 연마했더라면, 내가 좀 더 집중력 있게 일을 했더라면, 내가 좀 더 한 직장에 더 꾸준하게 다닐 수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더 많은 몸값을 계산받을 수 있을 텐데, 좀 더 많은 몸값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죠. 앞에서 비슷하게 표현은 약간 달랐지만 언급했고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잠시 멈추었다가 자신의 답을 생각해보고 기록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답을 하다 보면은 자신에게 어떤 약점이 있고 자신에게 어떤 고치거나
보충 내지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누구라도 제한적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제한적 신념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신념은 신념인데 자기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자기의 발목을 묶는, 자기를 제한시키고 자기를 제약시키는, 성장과 발전을 제약하고 제한시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신념 때문에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몸값을 더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한적 신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는 크게 성공하지 못해. 나는 큰 돈은 못 벌어. 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 난 뭘 해도 안 돼. 난 그저 평범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우리 집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 부모님도 평범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그리 대단한 인물이 나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크게 기대할 게 없어. 이런 것들이 다 제한적 신념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설하에서 성장하면서 부모님한테 자주 들었던 말들 때문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면 효과죠. 부모님에게 세뇌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심한 소리고, 부모님이 하는 말들에 최면 걸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에는요 참 험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너 평생 빌어먹을 거야. 넌 거지 같아. 너는 성공 못해. 절대로 성공 못해. 너 머리가 아주 뭐 같아. 아유 저런 머리로 뭘 한다고. 아예 말어.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요, 성장하고 나중에 어른이 돼도 그래 내가 뭘 해. 내가 뭘 하겠다고.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겁니다. 이게 다 제한적 신념입니다. 돈과 관련해서 제한적 신념이 많습니다. 돈.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어. 돈은 부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돈을 밝히는 것은 좋지 않아. 점잖지 못해. 이런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다 도둑놈들이야. 재벌들 보면 다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돈은 적절하게 벌고 너무 많이 벌어서는 안 돼.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남의 돈을 갈취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건 부도덕하고 나쁜 거야. 등등 이런 식의 그냥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돈에 관한 제한적 신념입니다. 영어로는 limiting belief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누구에게나 조금씩 크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따로 깊이 있게 다루는 분야가 머니 마인드 코칭입니다. 머니 마인드 코칭. 보통 머니 코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머니 코칭 경우에는 주로 재테크와 관련됩니다. 재테크. 적금을 얼마나 들고 투자를 어디에, 부동산에, 주식에 투자를 얼마 해서 연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그건 아주 요즘 잘 나간다. 이럴 때 거기에 투자해서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재테크와 관련되는데, 보통 이런 재테크 관련되는 머니 코칭은 은행, 부동산 회사, 금융기관, 투자회사,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 또 컨설턴트 내지 코치, 또 내지 FC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도 취급해 주죠. 문자 그대로 머니 코칭입니다. 부자 되는 법. 그런데 제가 다루는 것은 그런 재테크 차원이 아니고, 그쪽은 잘 모릅니다. 오히려 돈과 관련한 심리, 돈과 관련한 마음, 돈과 관련한 상처, 돈과 관련한 트라우마, 이런 부분을 다루고 그것을 심리학적 차원 또는 심리 상담적 차원에서 다룸으로써 힐링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돈에 관해서 편안한 마음, 자유로운 마음,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그런 법칙에 따라 돈이 나에게로 좀 더 쉽게 편하게 다가오고, 따라서 나도 돈을 잘 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마음이다.
돈 가는데 마음 가고 마음 가는데 돈 간다. 그러므로 돈에는 내 심리가, 내 무의식이 반영된다. 그게 이제 머니마인드 코칭의 기본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또 따로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고, 오늘 줌 강의 2강 내용을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